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8월 26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면 8월 달도 끝입니다. 그죠? 자, 8월 마지막 주 뉴스, 첫 번째 월요일 뉴스 한 번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아파트 청약 업무 시스템이 올 10월 달 정도에 원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거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읽을 때 10월 달 고 업무 이관 문제 때문에 청약이 한 달 정도 일시 마비가 되면서 그 물량 전에 쏟아내려고 그 업무 전에 물량 쏟아내려고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 관련 업체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올 10월이 아니라 내년 2월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 중 읽어보면요.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감정원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당초 10월 1일로 예정되었던 청약 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 1일로 연기한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청약 업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월부터는 2월 이후 입주자 모집하는 공고분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맡게 되는데, 이 DB도 내년 1월께 감정원으로 이관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구정 설 연휴 1월 24일에서 27일 전후로 신규 모집 공고는 일시 중단된다. 한 설 연휴를 포함해서 3주 정도 업무 중단이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1월 달은 원래 비수기이기도 하니까 비수기이고 한때 그때 이제 이건 업무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청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밀어놨던 단지들 같은 경우 이제 9월 달 청약들 정상적으로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생각할 문제가 이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준공 후분양 등등 강남권의 이주 철거 진행된 여러 단지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도 맞물렸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준공 후 분양을 고려했던 단지들이 몇 가지 사업 계획들을 변경하면서 이번 텀에 분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 이따 좀 뒤에 이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가을 분양 시장에 어떻게 물량들 나올 것인가,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 공급 절벽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이는데요. 제가 사실 어저께 한 오전, 오후, 점심시간 정도까지 이 글을 하나 써서 기고한 게 있어요. 그게 아마 다음 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내용에도 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안을 놓고 보면, 제가 처음에 8월 12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때에는 택지 부분에 대한 언급이 명쾌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 부분이 가격이 훅 떨어질 건지 아니면 허그의 지금 기준보다 좀 더 높아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현 시점에서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여행 갔다 와서 확인하니까 8월 14일 날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부분에 대한 내용 보도자료가 있었고, 이 내용에 보니까 이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 연동 이래가지고 개발이익 배제, 그래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하게끔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일반 분양가가 상상 초월하게 낮아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일반 분양가가 더 싼, 조합원들이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지어가지고 일반 분양한테 더 헐값에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참 이 사업 시행자들도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아마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블로그에도 했었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 읽으면서도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구조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분양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팔아서 그 수익으로 우리가 적은 돈 가지고 사업하자, 적은 돈 가지고 우리가 새 집을 갖자, 이런 데에서 출발하는 사업인 건데, 지금 밖에다가 일반에다가
비싸게 팔 수 없게끔 지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추가 부담을 그만큼 우리가 많이 해야 돼? 비싸게 팔지 못하는 만큼 추가 부담을 많이 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지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냐면 야, 그럴 거면 어차피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괜히 추가 부담금 내서 일반 분양 계약자들한테 좋은 일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그냥 우리가 좀 더 큰 걸 받고 추가 부담금 내자. 어차피 그냥 내 집 부수고 내 집 좀 더 넓게 크게 짓는다 생각하고 거기에 돈을 쓰고 일반 분양 숫자를 줄이는 형태로 사업 계획을 바꾸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들이 발생될 거다라는 그 꼭지에서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 이래요.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더 받기 위해서 1+1 분양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2주택 공급 가능한 그 내용을 법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기왕 줄 거면 일반 분양에서 우리 전체 추가 부담금 수입을 줄이지 말고 그냥 조합원들 중에서 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범위 내에서 주자. 이런 형태로 지금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할 것 같고요. 여기가 원래 일반 분양이 많은 사업장은 아니었거든요. 약 3,000세대 정도 되는 사업장이었는데 일반 분양이 한 340개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물량들을 이렇게 1+1으로 줄 수 있는 만큼 더 주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튼 일반 분양을 싸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싸게 하는데 최대한 조합원들한테 더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남는 거 그냥 하고 추가 부담금 그냥 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 색다른 내용은 뭐냐면 보류지 개수를 생각보다 많이 남겨놓는 거예요. 일단 보류지는 전체 분양 세대 수의 한 최대 1%까지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류지는 보통 이제 입주할 때 가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의 1%까지 최대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2,970세대 정도 되니까 30개 정도 이것도 최대한 일단 만들어놔서 입주할 때 가가지고 그거를 30개, 뭐 29개 이런 식으로 하면 30개 미만 같은 경우, 30개 이하 같은 경우는 또 그냥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분양 보증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팔게끔 보류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쓸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분양 개수가 많지 않은 정비 구역들은 뭐 그냥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둔촌주공 아파트나 개포주공 1단지처럼 일반 분양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들 같은 경우는 참 그 판단하는 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둔촌주공 1단지도 제가 이 기사 말고 엊그저께 다른 기사에 보니까 그냥 일반 분양을 분양가 상한제 작동하기 전에 뭐 허그 분양 룰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할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보였어요. 이거는 그냥 기사가 보였는 거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 물량을 늘리고 일반 분양의 마감재 수준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류지 물량 확보하고 그 다음에 1+1을 좀 더 가급적 더 주는 형태로 분양 계획을 다시 세우면 한 일반 분양 개수를 한 700개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분양 개수가 4,000개 정도로 한 700개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앞으로 주택 임대차 놓고 계신 분들 좀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뭐 올 게 왔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주택 임대차, 그러니까 주택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라고 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통과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마도 되겠죠. 거래를 투명하게 하자 뭐 이런 거니까. 이제까지는 보통 이제 확정일자 받거나 주민등록 전입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임대차 통계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우리 거래 신고하는 것처럼 만약에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당사자, 그리고 만약에 중개업자가 개입해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중개업자에게 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의무화하게끔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8월 26일 대표 발의했다라고 하니까 오늘이네요. 그리고 이게 뭐
법안은 의원 입법처럼 됐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랑 공동 검토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서 올 말쯤에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때 가면 자세히 기사가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신고 의무는 누구한테 있느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했으면 중개사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공동한테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임대인이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가 되게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고 막상 맞아보면 기분 안 좋아요. 그리고 날짜도 60일이 아니라 30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타이트합니다. 깜빡 잊었다가 이거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잔금 기준이 아니라 계약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계약서 쓰고 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와 관련된 과태료 분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임대인에게 또는 공인중개사한테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변경된 곳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자, 임대인 중에서도 특히 누가 할 일이 많아질까요? 흔히 우리 다중주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월세 받는 방들이 되게 많은 집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내역들 확인해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쁘다, 생각 못했다라고 했다가는 건당 100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예. 이제 미신고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좀 금액이 차등해서 이거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긴 할 거겠습니다만, 이런 의무가 생긴다는 건 되게 피곤한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그래도 임대 목적으로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도심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나 어차피 월세 받으려고 했어, 아예 작정하고 하시려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거 좀 되게 둔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 이런 거 해야 돼? 몰랐는데? 등등.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이 아니라 지방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 날짜 잘 못 지키고 날짜 안 맞춰서 했다가 과태료 받는 사태들 나올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인증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 익숙하신 분들은 좀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안 되는 분들은 구청 가서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은 군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 타고 해서 가서.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이 제도가 잘 작동할 거냐, 아마 운영하고 초반에 굉장히 혼선도 많고 말도 많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좋아지는 점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지고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네요. 준주택까지는 안 봐주는 것 같고요. 그냥 주택으로 등기되는, 그러니까 건축물이 주택으로 되는 걔네들만 신고 대상이 되나 봅니다. 오피스텔 고시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네요. 자, 개정안 공포 1년 지난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올 연말 안에 된다라고 하면, 올해가 2019년, 그러면 1년이 지나면 20년, 잘 이해가 안 간다. 일단 기사에서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직 지금 몇 년 남긴 했는데, 2021년에 가면, 그렇죠. 2020년 말이니까 실질적으로 2021년 초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신고제가 시행되는 게 맞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또는 굉장히 귀찮아지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목적은 결국 그거겠죠. 이렇게 해서 임대차 정보들을 차곡차곡 DB를 쌓고 있으면 추후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임대차 정보들이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정보를 가공해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또는 주택을 매수해서 임대 수익을 누리려고 하는 분들 등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지역의 임대가 수준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하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내용이 나오면 이게 전월세
뭐 상한제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제도 개선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자, 아무튼 요 내용 꼭 짚고 넘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실 뭐 뉴스가 별로 읽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별로 기사를 많이 못 꼽았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남서울 아파트, 남서울 1차 아파트 분양 광고라 그래요. 그래서 남서울 아파트면 어디 신길동에 있는 아파트 얘기인 건가 싶어서 봤더니 1971년 강남 개발의 시작을 알린 남서울 아파트다라고 해서 지도를 보니까 이 모양 많이 봤는데, 어디냐면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1, 2, 4주구랑 밑에 3주구 그렇게 해서 이 전체 단지 분양할 때의 그 기타, 분양 이름이 주공 아파트가 아니라 남서울 아파트 1차 이렇게 이름으로 분양을 했었나 봐요. 참 이런 자료 보면 재밌습니다. 요새 손정목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면서 서울 개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거든요. 뭐 김현옥 시장이 하던 업무, 뭐 이제 이런 내용 중에서 한강변을 정비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강이 1960, 70년대 한강은 지금과 같은 모양새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깊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뭐 흑석동 있는 그 주변 같은 경우는 계절 물이 가물어지기 시작하면 그 폭이 100m, 150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되게 맞닿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강물애를 다 파가지고 그 옆으로 한강에다가 택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든 건 동부이촌동 쪽, 그러니까 한강맨션이 있는 동부이촌동 쪽을 60년대 후반에 만들었고, 여기는 지금 7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바닥 모래를 긁어서 택지 조성을 이렇게 하면서 반포주공이 만들어진 거고,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만들어진 데가 이제 구이지구, 그래서 현대아파트들 광장동에 있는 그쪽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요 책에서 공부한 내용들, 배운 내용들 나중에 좀 꼭지꼭지 재미있는 내용들 정리해서 그거는 한번 좀 부동산 TV에서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자, 아무튼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그렇게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 근데 앞서 강 건너편에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맞은편이 바로 동부이촌동이거든요. 용산 동부이촌동은 당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당시 서울의 제일 변방 끝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위쪽까지가 서울이었고, 그 밑으로는 말 그대로 강바닥 뭐 이런 거였는데, 동부이촌동을 강변을 갖다가 택지 조성을 해서 주택을 만들면서 주거지역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한강맨션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분양할 때 이제 큰 붐업을 해서 복부인들이 그때부터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장치웅 선생님이었나? 아무튼 그 기자분이 쓰셨던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 그 한강맨션이 아무래도 당시에 크게 붐업하니까 이 지역에도 한강맨션 같은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강남개발 막 처음 이제 하려고 할 때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을 하면서 한강맨션과 유사하나 건물 간의 간격이 더 넓으며 쾌적하다는 얘기겠죠. 단지 내 시설도 더 많은 개량이 있어요.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1971년 9월 1일날 이렇게 분양한다라고 광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32평형인 105제곱미터의 1971년도 당시 분양가는 가장 높은 5층이 533만원, 당시에도 로얄층 개념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평당 한 17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물건이 37억에 39억 원대로 평당 1억이 넘고 한 500배 이상 올랐다. 반포 주공 아파트는 당시에도 고급 주택을 지향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평형이 62평형, 복층으로 지어졌고, 가정부 방도 있고,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기사 보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요 그림에서 보면 요 학교가 아마 반포중학교일 것 같고, 요게 세화중고등학교, 세화여중고, 세화고등학교, 그렇게일 것 같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한 게 있는데 아직 지금 편집본이 안 와서 그 내용 제가 받게 되면 바로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저녁 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